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은 천일야화 5번째 시간으로 하늘을 나는 목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7일 동안 읽어드리는 천일야화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에는 사부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물이며 재력이며 거느리고 있는 군사나 신하며 또 가지고 있는 영토까지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모든 면에서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으니 당연히 태평성대, 백성들은 어질고 배포 큰 왕을 성심을 다해 섬겼고 왕 또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 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 또한 잘 두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름다운 공주와 잘생기고 늠름한 왕자가 있었는데 모두 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효자 효녀들이었죠. 사부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1년에 2번 축제를 베푸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부르 왕은 궁을 개방하고 평화를 기원하며 신하들을 승진시키곤 했는데 그러면 신하들은 선물을 바치며 왕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죠. 그러던 어느 해 축제날이었습니다. 평소 하계를 즐기던 사부르 왕에게 진귀한 선물을 든 3명의 현자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저마다 가지고 온 선물을 바치며 왕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가 가지고 온 선물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흑단으로 만든 목마였는데 비록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생김과 온몸에 흐르는 윤기는 마치 살아있는 말과 같고 그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마일 뿐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목마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하늘을 나는 목마라는 사실입니다. 현자는 사부르 왕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목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선물을 바친 현자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현자들은 각자 3명의 공주와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워낙 출중한 미인들인지라 진작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한꺼번에 3딸을 시집 보내게 된 아버지의 서운함보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을 수중에 얻은 기쁨과 하기에 능한 현자들을 사이로 맞이하게 된 기쁨이 더 컸다고나 할까요? 그리하여 사부르 왕은 3명의 공주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들의 등장에 갑자기 아련실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미모는 더없이 밝고 아름다웠으며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은 막내 공주였습니다. 커다란 눈동자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였죠. 사부르 왕은 공주들에게 현자들을 소개시킨 다음 각자 짝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막내 공주의 짝이 하필이면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내였지 뭡니까? 게다가 나이도 공주보다 훨씬 많고 말이에요. 그는 다름 아닌 흑단의 목마를 만든 그 현자였습니다. 아직 어리고 여린 공주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목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아버지 사부르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저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요. 이윽고 방으로 돌아온 막내 공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행에서 돌아온 오빠 카마르 알 아크마르 왕자가 여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녀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얘 막내야, 대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아크마르 왕자는 곧 아버지 사브르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막내를 시집 보내기로 하셨다는 그 마술사가 대체 누굽니까? 누이를 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그 아이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대체 아버님의 마음을 현란케 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거기엔 필시 무슨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현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못된 사람으로 몰며 막내 공주와의 결혼을 막는 왕자가 못 견디게 미웠습니다. 한편 사브르 왕은 신하들을 시켜 그 목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헌데 그 모양을 보자 왕자도 퍽 마음에 들었으므로 두말 없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목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니 당연히 움직이지 않죠. 왕은 현자를 시켜 왕자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라 일렀습니다. 이윽고 왕자를 태운 목마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목마에 탄 왕자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도 크게 감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승은 끝났으니 내려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스위치가 어떤 것인지 물어도 현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왕자의 말에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현자는 그를 골탕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겠다? 그래, 너 어디 당해봐라. 뭐 그런 심보였던 거죠. 왕자가 이것저것 만져봤지만 그럴수록 목마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뿐이었죠. 마침내 왕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사라지게 한 현자는 곧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노한 왕이 그를 포박하여 당장 가둬두게 한 것이었죠. 현자의 농간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된 아크마르 왕자는 마침내 태양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주 미아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마를 운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마의 몸뚱이를 샅샅이 뒤졌는데 목마의 어깨 위에 무슨 단추 같은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비트니 목마는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가 싶더니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내려가는 스위치였던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크마르 왕자는 목마의 조종법을 익혔습니다. 평소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였는지라 지상에 다다를 무렵에는 자유자재로 목마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대체 어디로 가야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하늘을 날다 보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한참을 헤매던 아크마르 왕자는 유난히 눈에 띄는 도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들판에는 영양들이 뛰어놀고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며 개울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곳 한가운데에 그림처럼 도성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더 이상은 비행을 하기가 힘들겠다고 판단한 아크마르 왕자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고 도성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이윽고 지상에 다다른 그는 목마와 자신을 안전하게 숨길 곳을 물색하다가 왕의 궁전으로 보이는 곳 지붕에 내려앉았습니다. 행여 누가 볼세라 아크마르 왕자는 지붕의 한켠에 목마를 잘 숨겨두고는 궁 안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가자 계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니 새하얀 대리석이 깔린 앞마당이 달빛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보니 문 앞에는 사람인지 마신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내 하나가 큰 칼을 쥔 채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화강암 기둥에 매달린 가죽 자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자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지라 왕자는 얼른 이 궁전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은 두려움도 어쩌지 못하는 것인지 그는 손을 뻗어 그 가죽 자루를 빼서는 가만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는 기막힌 요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앞뒤 잴 것도 없이 왕자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허기가 달래지자 아크마르 왕자는 사내가 품고 있던 칼자루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궁전 깊숙이 들어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휘장이 쳐진 문이 있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곳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글쎄 그곳은 온갖 보석들로 치장된 휘황찬란한 방이지 않겠어요? 방의 한가운데는 상아로 만든 침대가 놓여져 있고 그 둘레에는 몇몇 처녀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크마르 왕자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처녀들의 주인인 듯한 여인이 하나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크마르 왕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은은하고 우아한 자태, 새하얀 이마와 탐스러운 볼, 도톰하고 아름다운 입술에 비단결 같은 머리. 아크마르 왕자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리듯 그는 그녀에게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들어 있는 그녀의 볼에 애틋한 사랑을 담아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기라도 한 것처럼 왕자의 키스를 받자마자 눈을 떴던 것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샤무스 알 나하르, 그 도성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아크마르 왕자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당신은 혹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신가요? 절 아내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던.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주 험상궂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이렇게나 아름다운 분이신 걸. 나르 공주에게 청혼을 했다는 그 사람은 하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부터 공주의 남편이 되고 싶다며 청을 넣었지만 나르 공주의 아버지가 번번이 거절했었죠. 헌데 얼마 전 그가 또 청혼을 했고 그것은 아크마르 왕자가 이곳에 오기 바로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여 그녀가 오해를 한 것이었죠. 그렇게 서로 말을 튼 두 사람은 곧 다정한 연인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잠이 깬 시녀들은 아크마르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공주님, 이분은 누구셔요? 글쎄 나도 잘 몰라. 눈을 뜨고 보니 옆에 계시더구나. 아마 아버님께 날 달라고 조르던 그분이 아니겠니? 그러자 시녀들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신께 맹세코 이분은 공주님께 청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헌데 이분은 굉장한 미남이 아니세요? 시녀들은 곧 아크마르 왕자와 나르 공주만을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사내를 깨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경비를 어찌했길래 공주님 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게 하는 게야? 사내는 허겁지겁 품에 안고 있던 칼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칼은 아크마르의 손에 쥐어져 있는걸요. 그는 미친 듯이 공주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녀들의 말대로 거기엔 웬 낯선 남자가 공주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한 사내가
아크마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사람이요? 아니면 마신이요? 아크마르 왕자는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감히 고귀한 왕의 혈통을 악마 따위에 견주다니. 나는 공주의 남편 될 사람이니라. 그런 분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란 말이다. 오, 나리 진정하세요. 전 당신 외에는 아무도 나르 공주님과 어울리는 배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자의 기세에 눌린 사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곳을 빠져나와 곧장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며 나타난 사내를 보자 왕은 무슨 연유인지 밝히라며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사람으로 둔갑한 마신이 지금 나르 공주에게 씌었다며 얼른 달려가 구해내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놀란 왕은 칼을 들고 급히 공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앞에는 시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크마르 왕자가 공주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과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화가 조금 누그러져서는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로 공주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누그러졌던 화는 금세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려한 외모를 지녔긴 하지만 어쨌든 낯선 사내가 금이야 옥이야 곱게 키운 자신의 딸과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왕의 모습을 발견한 아크마르 왕자가 나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제 아버님이세요.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자는 칼을 집어들더니 무서운 기세로 왕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상대를 찌를 듯한 기세였던 왕은 아크마르 왕자의 용맹에 눌려 칼을 거두었습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센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것이었죠. 왕은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아크마르 왕자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신인가? 만약 내가 나르 공주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내 손에 당신의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여 내게 털끝만큼의 나쁜 생각이 있었다면 당신의 왕국은 물론 모든 재산과 영예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헌데 그런 고귀한 왕가의 혈통인 나를 악마 따위로 몰다니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군요. 왕은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젊은이는 대체 누구길래 자신의 신분도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이렇듯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자세로 엄포를 놓는단 말인가. 저 기세대로라면 그는 분명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체면이 있지. 명색이 왕인데 그대로 꼬리를 내릴 수 없지 않겠어요? 정말 그대의 말대로 왕가의 혈통이라면 어째서 내 딸의 남편 될 사람 행세를 하며 거짓말을 한 것이냐. 더군다나 이곳은 나의 왕국이라 내 말 한마디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할 게 뻔한 일인데. 참 정말 놀라운 일이군. 그렇게도 둔하다니. 당신은 이 공주의 배필로 나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더 사내답고 권력이 있는 자를 보았냔 말입니다. 이거야 원. 이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니. 여하튼 그의 물음에 대한 왕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너처럼 훌륭한 청년은. 하지만 바라건대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면 왕자답게 정식으로 내 허락을 받는 게 도리 아닌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허락을 받도록 하죠. 하지만 속임수로 날 죽일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라. 나와 당신이 1대1로 붙어 승부를 겨룹시다. 그것이 싫다면
날이 밝는 대로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아 나와 겨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단 병사들에게 일러두십시오. 저 젊은이는 공주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자이다. 허나 그것은 그대들과 싸움을 한 후의 일이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대들을 단숨에 굴복시키겠다며 큰 소리를 쳤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면 당신의 체면이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난 당신의 사위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그의 태도에 약간 기가 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다고 해도 수만의 군사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은 신하를 불러 내일 아침 성 밖에 전 군을 집결시키라 이루고는 왕자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왕은 아크마루 왕자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사려 깊고 분별 있는 말투와 행동, 그야말로 왕자의 직분에 어울리는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정말 사윗감으로 욕심나는 청년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왕은 가장 좋은 말을 골라 진귀한 안장을 얻어서는 아크마루 왕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크마루 왕자는 그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모여있는 성 밖의 싸움 장소로 가기 전에는 타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왕은 수긍했습니다. 이윽고 성 밖으로 나간 왕과 왕자는 곧 수많은 군사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충천하여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아크마루 왕자는 그 광경을 보자 왕의 병력이 생각보다 거대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기세등등하다고 해도 속으론 좀 두려웠겠죠. 왕은 자신의 군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듣거라. 여기 젊은이는 나에게 공주를 달라며 찾아왔다. 난 일찍이 이 젊은이만큼 아름답고 당돌하며 용기 백비한 사나이는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해 보이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으니 말이다. 좀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긴 하지만 저자가 너희들을 공격하거든 칼과 창으로 맞서 당당히 싸우도록 하라. 말을 마친 왕은 이내 왕자를 돌아보며 어서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곤 하나 당신의 처사는 너무하십니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으니까요. 저들은 말을 탔고 난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대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말을 내줄 땐 싫다더니 이제 와서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왕은 좀 황당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닌지라 자신의 말 중에서 아무 것이나 원하는 말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마루 왕자는 그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말을 타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대의 말은 어디 있는가? 지붕 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런 순간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다니. 말이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간단 말인가?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장 조사해 보리라. 왕은 곧 신하를 불러 궁전의 지붕 위를 살피라 일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무엇이 있든 가져오라고 했죠. 명을 받은 신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궁으로 가 지붕을 살피니 정말 그곳에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목마였으니 신하들은 좀 어이가 없었죠. 대체 그걸 타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잠시 후 목마는 아크마루 왕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을 돌아다 보며 곧 희한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수많은 병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의 행동이 워낙 거침없고 당당한시라 왕은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죠. 이윽고 목마에 오른 왕자는 재빨리 상승 장치를 잡아당겨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왕과 그의 병사들은 모두 깜짝 놀라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크마르 왕자는 보란 듯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병사들을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얼른 달아나는 왕자를 잡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라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왕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오히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며 왕을 위로했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아닌 목마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재주를 가진 것은 마신뿐. 그러니 그는 분명 못된 마신이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왕은 곧 자신의 궁으로 돌아와 나르 공주에게로 갔습니다. 공주는 혹 아크마르에 대한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까 반색을 하며 반겼습니다만 왕은 아크마르 왕자를 못된 악당이라 말하며 그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철저히 주관적인 입장에서였죠. 나르 공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뒤로도 왕은 무엇라고 말은 했지만 공주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공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나르 공주의 슬픔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나르 공주는 곧 병석에 누웠습니다. 정말 그녀의 다짐대로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덩달아 왕의 근심은 더해만 갔답니다. 한편 자신의 왕궁으로 달아난 아크마르 왕자는 가는 도중 사람들에게 나르 공주의 이름과 그녀가 사는 나라의 이름 그리고 왕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였죠. 그도 나르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아크마르 왕자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목마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생각지도 않게 문턱에 재가 뿌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왕자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아무도 죽은 이는 없고 가족들 모두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크마르 왕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아크마르 왕자가 목마를 타고 사라진 바로 그날 운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들 앞에 아크마르 왕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브르 왕은 그 자리에 기겁을 하고 쓰러지고 나머지 가족들은 온몸이 굳은 채로 꼼짝도 못했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가족들은 아크마르 왕자와 부둥켜 안고 기쁨의 제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성대한 축제를 열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엔 제수들이 석방되고 가난한 이들이 하사품을 받는 등 선정이 베풀어졌습니다. 아들의 귀환으로 기분이 업된 사브르 왕이 인심을 팍팍 쓴 것이었죠. 꼭 7날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렇게 축제가 끝난 어느 날 아크마르 왕자는 목마를 만든 현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놈 이야긴 꺼내지도 말아라. 네가 내 곁을 떠나게 된 것도 우리가 너를 죽은 줄로 알았던 것도 다 그놈 때문이 아니냐. 그놈은 지금 옥에 갇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생각할수록 괘씸한 놈이야. 왕자는 흥분한 왕을 달래며 그 현자를 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처음엔 그를 간사하고 못된 영감이라고만 생각했던 아크마르 왕자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 목마였습니다. 그는 직접 목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 놀라운 성능에 반한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목숨까지 구했으니 맨 처음 막내 여동생의 일로 심기가 불편했던 마음이 차차 눈 녹듯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그를 풀어주도록 간곡히 청하니 사브르 왕은
아들의 청을 들어 그를 놓아주게 되었고 귀한 옷까지 하사한 후 융숭하게 대접해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막내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 꽃같이 여리고 어린 막내 공주를 시집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니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비록 풀려나긴 했지만 원하던 공주와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현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목마를 빼앗아 공주를 납치해 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오로지 그것은 생각일 뿐이었죠. 그저 쓰린 속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을 놓은 사브르 왕은 아크마르 왕자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 목마를 타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죠. 아버지의 걱정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크마르 왕자는 사나 왕, 아크마르 왕자가 나르 공주의 나라를 떠나올 때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아낸 왕의 이름이 사나아였습니다. 그 도성의 이름 또한 사나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아크마르 왕자는 사나 왕 그리고 나르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만 바빴답니다. 언젠가 나르 공주를 꼭 데려올 생각으로 복선을 깔아둔 것이라고나 할까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사브르 왕은 아크마르 왕자를 불러 먹고 마시며 못다한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르고 기분이 좋아진 왕은 류트를 잘 켜기로 유명한 한 처녀를 불러 흥을 돋우라 명했습니다. 처녀는 능숙한 솜씨로 류트를 연주하더니 이내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별에 관한 곡이었는데 사모하는 연인으로 인해 죽고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녀의 노래를 듣자 아크마르 왕자는 갑자기 나르 공주가 너무나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픈데 그 처녀의 노래가 그 감정을 더욱 북받치게 했던 것이었죠. 왕자는 더 이상 나르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 슬그머니 연회장을 빠져나와 목마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운 그녀에게 가기 위해서죠. 그 시각 처녀의 노래에 취해 있던 사브르 왕은 아크마르 왕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목마를 탄 아들이 저 멀리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브르 왕은 미처 목마를 부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아버지의 이런 시름을 뒤로하고 아크마르 왕자가 불이 나게 날아간 곳은 사랑하는 나르 공주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는 궁전 지붕에 목마를 세워두고 몰래 궁전으로 잠입 나르 공주의 방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어쩐 일인지 흐느껴 우는 처녀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나르 공주의 울음소리였죠. 함께 있던 시녀들은 그녀를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슬픔에 지친 공주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문 밖에 서 있던 아크마르 왕자는 그제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곱디 고운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는 애처롭게 잠들어 있는 나르 공주의 모습을 보자 아크마르 왕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행여 잠이 깰세라 조심스러운 손길로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공주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사랑하는 님임을 알아보고는 아크마르 왕자를 와락 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부비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좀 진정을 찾은 두 사람은 시녀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담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새도록 말이죠. 날이 밝자 왕자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깨기 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너무 빨리 찾아온 이별에 당황해하는 나루 공주에게 왕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루 공주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너무하시는군요. 어떻게 또 이별을 할 수 있겠어요. 전 가시려거든 저도 데려가 주세요. 다신 이별의 아픔을 맛보지 않게 해줘요. 제발요. 정말 나와 함께 갈 생각이요? 그럼요. 당신과 함께라면 기꺼이 가겠어요. 좋소. 나도 그대가 함께라면 무엇도 더 바라지 않을 거요. 그리하여 공주는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 챙겨 몸에 지닌 다음 왕자를 따라 목마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목마는 궁을 떠나 하늘 위로 날아올랐는데 마침 그 광경을 보게 된 사나 왕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제발 나의 사랑스러운 딸을 데려가지 말아주시오. 아크마루 왕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공주를 돌아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부모님께 돌아가겠소? 아니요. 제발 절 돌려보내지 마세요. 전 오로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당신 옆에만 있겠어요. 사랑의 눈이 먼 나르 공주는 그렇게 자신을 금지옥엽 키워준 부모를 외면한 채 연인을 따라 머나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두 연인은 페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크마르 왕자는 궁이 아닌 웬 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사브르 왕이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 그는 일단 공주를 그곳에서 쉬게 한 다음 그녀를 맞이할 성대한 행렬을 준비해 궁으로 데려갈 작전이었습니다. 공주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하여 사원에는 나루 공주와 목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크마루 왕자는 공주의 입성을 알리고 그녀를 맞이할 행렬을 준비하기 위해 사브르 왕이 있는 궁으로 가고 없었죠. 이윽고 궁에 도착한 왕자는 나루 공주의 존재를 아버지께 알리고는 그녀를 맞이할 화려한 행렬을 갖춰 화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시 바삐 그녀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목마도 그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와 목마를 데려간 것은 최초의 주인이었던 현자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목마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옳다구나 하면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헌데 그냥 가려다 보니 문득 이 목마를 이곳까지 가져온 자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졌고 하여 가던 길을 돌아 다시 화원 안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아리따운 처녀가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거짓말로 꿰어 그녀가 아크마르 왕자의 연인이며 그녀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그임을 알아내고는 복수심에 불타 그녀와 목마를 함께 데리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가 이 화원에 들어온 것을 목격한 자가 있어 이 사실은 아크마르 왕자에게 전해졌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얼마만큼 갔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답니다. 아크마르 왕자는 사브르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를 떠나 나르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작정 떠난 길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꼭 그녀를 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편 납치된 나르 공주는 곧 현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호통을 치며 그의 행동을 나무랐지만 이미 심사가 뒤틀린 현자의 귀에는 속의 경일길 뿐이었죠. 현자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그리스였죠. 그 나라의 왕은 큰 위세를 떨치는 인물이었는데 우연히도 현자와 나르 공주가 착륙한 그 시각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의 왕은 두 사람을 보자 병사들을 시켜 즉각 포박하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는데 하나는 기가 막힌 절세 미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다시 없는 추남이었으니 왕은 둘의 관계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하여 나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색시, 그대들은 무슨 인연인고? 그런데 이때 현자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예, 전하. 이 색시는 제 절합니다. 외삼촌의 딸로 저와는 벌써 오래전에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러자 나하르 공주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신께 맹세코 전 저자를 모르옵니다. 당연히 제 남편도 아니죠. 전 사나 왕국의 공주이었고 저자는 저를 속이고 납치까지 한 불안당이옵니다. 공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리스 왕은 곧 병사들을 시켜 현자를 심하게 매질하라 일렀습니다. 그리하여 현자는 병사들의 거친 발길질과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대가로 말이죠. 그런데 매질이 어떻게나 심했던지 현자는 곧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왕은 병사들에게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한 다음 나하르 공주와 목마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아크마르 왕자는 공주의 행방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그리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하르 공주와 목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라도 듣게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람과는 달리 별다른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그는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공주의 소식을 듣기에는 안성맞춤이었죠. 아크마르 왕자가 그곳에 도착하니 한 무리의 상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요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아, 글쎄, 내가 얼마 전 희한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소. 어찌나 희한하던지 내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곤 못 베기겠어서 이렇게 말문을 여는 거요. 아, 사설 그만하고 얼른 본론이나 말해보.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곳을 갔지 뭐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한창인 게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아, 글쎄 왕께서 어느 날 대관들을 대동하고 사냥을 갔다가 웬 아리따운 처자와 못생긴 노인 양반을 만났다지 뭐요. 근데 그 노인 양반이 가지고 있던 말이 좀 희한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든 거라나 뭐라나. 여하튼 그래서 왕이 대체 둘은 무슨 사이냐고 묻지 않았겠소. 그랬더니 그 노인 하는 말이 둘은 부부 사이로 사촌지간이라는 거야. 헌데 그 처자의 말은 또 달랐지. 무슨 공주라는데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 노인은 악당이라 자신을 납치한 것이라고 말이요. 그러니 임금님이 누구 말을 믿었겠나. 당연히 그 아리따운 처자의 말을 들었겠지. 그래서 노인은 흠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 처자는 아마 궁으로 데려갔다지. 그럼 그 목마는 어찌 되었소?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뭐 그것도 왕께서 가져가지 않으셨겠소. 보기 드문 귀한 말이었다는데. 상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아크마르 왕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는 그 이야기 속에 왕이 산다는 도성과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상인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크마르 왕자는 곧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한 다음 날 아크마르 왕자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까진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왕자가 도착한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아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저녁 식사 중이었거든요. 간발의 차이였죠. 그리하여 아크마르 왕자는 성의 문지기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국인이 성에 들어오면 왕을 아련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왕을 뵐 수 없는 상황이라 문지기들은 그를 하룻밤 옥에 가둬두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목이 수려한 왕자의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지라 그들은 자신들의 저녁 식사에 왕자를 초대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크마르 왕자는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나하루 공주와 그 못된 현자에 관한 이야기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네, 저는 페르시아 왕국의 사람입니다. 제왕의 아들이죠. 아, 이 사람 보게 허풍이 말도 못하네.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노인만큼 허풍선이구만 그려. 그 노인도 페르시아에서 왔다지 아마. 아니, 그 노인이라는 자가 무슨 허풍을 떨었다는 겁니까? 아크마르 왕자의 질문을 받은 문지기는 시장 상인에게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였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때부터야. 뭐냐 하면 글쎄 왕께서 그 처자를 보고는 홀딱 반했지 뭔가. 모르긴 해도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잘 구슬러 후궁으로 삼을까 궁리하고 있는 눈치라고. 헌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때부터 그 처자가 완전히 실성을 해서는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아리따운 처자가 그것도 자신의 품에 안기도 전에 그 지경이 났으니 왕은 또 얼마나 애 같았겠나. 그래서 장안에 유명하다는 의사, 마술사, 점성술가 등 그 처자의 병을 고칠 만한 사람들은 죄다 불러들였는데 여태껏 아무도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없었다네. 덕분에 많은 돈만 버렸지. 그래도 아직 저 모양이니 참 답답한 노릇 아닌가. 그리고 그 목마는 왕실 창고에 들어있고 그 노인은 저기 옥에 갇혀있다네. 헌데 어찌나 울어대는지 아주 잠을 못 자서 죽겠다니까. 아크마르 왕자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셋의 행방을 알았으니 계획을 세워 행동 개시만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문지기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크마르 왕자도 한쪽 구석에 누워 잠을 청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옥에 갇힌 현자가 페르시아어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한탄하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똑같은 페르시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울부짖을 셈이야? 무슨 일이라도 당한 겐가? 현자는 아크마르 왕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타지에서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더니 그 역시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둘은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결국 화해하게 이르렀습니다. 타국에 와서 모진 고초를 겪으니 처음에 그 삐딱했던 마음이 어느새 누그러진 것은 물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문지기들은 아크마르 왕자를 데리고 그리스 왕 앞으로 가 이 젊은이는 어젯밤 도착했으며 미처 아련할 시간이 되지 않아 이제야 뵙게 되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왕은 아크마르 왕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온 젊은이인가? 이름은? 여기 온 목적은 무엇이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질문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크마르 왕자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저는 하르야라고 하옵니다. 태어난 곳은 화르스. 손재주가 좀 있어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사옵니다. 특히 의술에 남다른 재주가 있사온데 쉽게 낫지 않는 병자나 마신이 씌어 고생하는 병자들을 주로 고치는 게 직업이라면 직업이옵니다. 그리스 왕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자라면 분명 나하루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정말 잘 아주었네. 만일 그대가 공주의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지. 그리스 왕의 흥분된 목소리와 달리 왕자는 차분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님이 병을 얻게 된 경위를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또 병을 얻게 된 시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 왕은 곧바로 나하루 공주를 얻게 된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아크마르 왕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 그 목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왕실의 보물 창고에 잘 보관해 두고 있지. 전하, 그럼 무엇보다 먼저 그 목마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혹 공주님의 병을 고칠 만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무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서 가보도록 하세. 그리스 왕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아크마루 왕자의 손을 잡아 끌고는 지하의 보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정말로 목마가 있었습니다. 혹 고장난 곳은 없을까 조심스러운 눈으로 살피니 다행히 목마에는 작은 흠짓 하나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타고 달아날 수 있을 만큼 멀쩡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목마의 상태, 그러니까 도망갈 수단의 상태를 확인했으니 이제 나하르 공주의 상태를 살필 차례였습니다. 아크마루 왕자는 왕의 안내를 받아 공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헌데 공주는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손을 쥐어짜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크마루 왕자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실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 왕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크마루 왕자는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죠. 사랑하는 나의 나하르, 나요, 그대의 연인 아크마루. 아크마르라는 이름을 듣자 나하르 공주의 눈빛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일어나 그의 품에 와락 안길 기세였죠. 하지만 그랬다간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를 일. 하여 아크마루 왕자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나하르, 잠시만 참아요. 이 폭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계가 필요하니까. 자,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요. 난 당신에게 마신이시여 이렇게 실성을 한 것이라고 말하겠소. 그런 다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신을 물리쳐 보겠노라고 할 것이오. 내가 치료를 하는 척하거든 당신은 마치 내가 병을 다 고친 것처럼 왕을 향해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곧 이 도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윽고 아크마루 왕자는 공주의 병을 고치는 듯한 제스처를 해보이더니 그리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주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말끔히 고쳐놓으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리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활짝 웃는 얼굴로 왕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병이 다 나은 듯했죠. 그리스 왕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시녀를 시켜 당장 공주의 몸단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방 차릴 채비를 한 것이었죠. 왕은 또 아크마루 왕자를 돌아보며 그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오 위대한 현자여, 이게 다 그대의 운공이다. 전하, 송구하옵니다만 아직 공주님의 병이 완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말끔해졌다곤 하나 아직 몸속에 마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만일을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공주님을 만나셨다는 그 장소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실 때는 그 목마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목마 속에 마신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초가 되는 날 공주님은 다시 실성하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스 왕은 공주를 걱정하는 한편 왕자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의 말에 따라 군사들은 물론 목마까지 맨 처음 공주를 만난 그 장소로 이끌었죠. 아크마루 왕자가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자리엔 아크마루 왕자와 나하르 공주도 함께였습니다. 공식적으론 병자의 병을 고치는 의식이니 둘이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아크마루 왕자는 그리스 왕에게 자신과 군사들과의 거리를 두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언젠가 사나 왕에게서 달아날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군사들과의 거리가 벌어지자 아크마루 왕자는 목마에 올라 공주를 뒤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밧줄을 이용해 공주와 자신의 몸을 꽁꽁 묶고는 그리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이 목마는 하늘 높이 오른 다음 몸을 좌우로 흔들어 전하께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님의 병은 씻은 듯이 다 나을 것이고 전하께서는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왕은 곧 그의 말대로 되리라 생각하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여 아크마르 왕자에게 빨리 의식을 거행하라 일렀죠. 왕의 명이 떨어지자 아크마르 왕자는 상승 장치를 작동하여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목마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왕과 그의 군사들은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만 넋이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크마르 왕자와 나하르 공주를 태운 목마는 하늘 높이 오르고 또 오르더니 이내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왕과 그의 군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앞에서 사라졌다곤 해도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그렇게 반나절이 흘렀습니다만 끝내 목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속은 것을 깨달은 왕은 그렇게 애태워하던 공주를 잃은 것을 몹시 슬퍼하며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움켜쥔 채 돌아가야 했답니다. 궁으로 돌아온 그리스 왕은 문득 목마와 함께 있던 현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그에게로 달려가 신문하니 그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사브르 왕에게 목마를 바쳤던 일부터 아크마르 왕자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아뢰었습니다. 그리스 왕은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갈 듯 약이 올라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가슴만 쓰리지. 그나저나 그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둘은 무사히 페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는걸요. 사브르 왕과 그의 왕비는 꽃같이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는 꼭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그리고 향연이 끝난 후 아크마르 왕자와 나르 공주는 드디어 결혼의 꼴인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 나르 공주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둘의 결혼 소식을 알고 계시죠. 사브르 왕은 그의 사돈이 된 사나 왕국의 왕과 왕비에게 진귀한 보석과 값비싼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신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귀한 딸은 지금 자신의 아들과 백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만간 아이들을 보내 인사를 시킬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도 아주 정중하게 전했답니다. 처음엔 좀 속을 썩이긴 했지만 아크마르 왕자와 나르 공주는 두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는 효자 효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크마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크마르에게도 알토란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고 나르 공주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는 세상 어느 왕보다도 깊은 심성으로 선정을 베풀었는데 백성들은 그런 아크마르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연히 나라는 태평성대였고 근심 걱정은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한 양념에 지나지 않았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크마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도시로 백성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에 등극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